의학하고는 좀 무관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얼마나 다가갔습니까? 불타오르네. 천식량 구충제 뭔가 좀 엉뚱한 느낌이죠.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신약개발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기초연구,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약 5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기간인데 이것을 다 생략하고 기형의 인치 안정성이 검증된 거기 때문에 간단한 약효 분석과 그 다음에 연구자 임상을 통해서 식약처로부터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3개월 내 6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는 유일한 옵션이고 단기간 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2월 초에 질본으로부터 바이러스를 분양받은 다음에 저희가 FDA 승인량을 1,100종을 상대로 저희가 스크린했고 그 당시에 표준 물질인 렘데시비어보다 약효성이 좋은 거 24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약물을 지금 인사 후보 물질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시클레소니드라는 약물은 알베스코란 천식약의 성분인데 저희가 식약처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고려대 분리병원에서 임상 연구 중이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환자 투여에 시작했습니다. 저희 논문이 나온 다음에 세르비아 동유럽 국가 세르비아 등에서 연락을 해와서 자기들도 저희 프로토콜 받아서 임상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약물은 니클로사마이드인데 이건 구충제 성분입니다. 구충제 특성상 인체에 흡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국내에 있는 C사가 고혈압 치료제 개발 중, 그 다음에 덴마크에 있는 회사가 아토피로 개발 중에 저희 논문을 보고 호러라고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저랑 같이 일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지금 임상 1상부터 새로 준비 중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약입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험실 보실 텐데 먼저 화합물 관리시설에 가셔서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생긴 플레이트에다가 384개의 구멍이 있는데 우리가 약물을 하나씩 주입하는 과정 그걸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생물안전 3등급인 코로나19를 연구할 수 있는 그 시설로 옮겨서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시설로 옮겨서 바이러스 세포를 깔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세포의 영상을 찍어서 그 약물성을 검사하는 과정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실험들이 일어났던 것이 5층이고요. 가시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생물학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혈액이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간염 바이러스 연구하고요. 지금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모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화합물들을 이렇게 플레이트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을 화합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실제 이번 실험에 사용되는 화합물들이고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화합물들입니다. 이런 접시 모양을 저희가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합물을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세포나 바이러스를 배양할 수 있는 플레이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30만 개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존의 의약품을 새로운 신규 치료제로 개발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 연구소에 가지고 있는 3,000개의 화합물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이제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화 장비를 통해서 선별된 화합물들은 다음 자동화 장비로 옮겨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300개 이상의 화합물들을 동시에 옮겨야 되고, 또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한 양의 화합물들이 이제 옮겨지기 때문에 세포나 바이러스가 자랄 수 있는 이런 플레이트에 이런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서 옮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된 화합물들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로 이동이 되게 되고, 그 안에서 3일간 정도의 시간에 거쳐서 정말 그 약물들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화합물을 단일적으로 검사하기도 하고, 또는 뭐 몇 가지의 화합물을 서로 조합해서도 검사하고, 예. 그러기도 한가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3,000개의 화합물을 확인하고 다시 거기서 결과가 좋아 보이는 것들만 따로 선별을 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다시 그 화합물들을 농도를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하고, 최소한 3차 이상의 검증을 과정을 거쳐야지만 저희가 이 화합물이 진짜 어떤 후보 물질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다가갔습니까? 지금 다음 과정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임상 실험에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김수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그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안에 들어가서 참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그런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저희가 스크리닝 실험에 사용할 그런 약물들을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로 반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에서 모든 실험들이 진행됩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배양된 세포에 약물을 처리하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세포는 이후 24시간 동안 이제 좀 더 배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연구원이 그 대용량 스크리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양된 그 세포를 형광 염색을 하고 이 스크리닝 장비에 이렇게 장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많은 약물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와 같은 처리된 이 세포 배양 접시를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통과시키게 되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1차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그 까만색의 세포 배양 접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면 이제 총 384개의 홈이 있는데요. 각각의 홈에 이제 각각 다른 약물들을 처리하고 거기에 이제 감염된 세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보신 그 기계가 이 세포 배양 접시를 이렇게 쫙 스캔하게 되면은 저희가 1차적인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추후에 저희가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이미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감염된 세포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또 정량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거쳐갖고 보게 되는 저희가 일종의 최종 결과가 바로 이런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게 여기서는 세포를 나타내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표현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거의 없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저농도일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세포가 바이러스로 완전히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약물의 농도를 점점 증가시켜주면은 초록색이 점점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약물에 의한 항바이러스 치료 효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약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더 이제 추후 연구 개발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약물을 포함해서 몇 가지 약물들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원래 이제 항바이러스 때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구충제는 네. 그쪽하고는 좀 무관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약간 뭔가 좀 예. 엉뚱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쵸, 맞습니다. 어. 근데 이게 의외로 광범위한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구충제로 원래는 허가가 됐는데 그에 돼 있었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몸에 아직 흡수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저희가 논문을 한번 게재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국내외에서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뭔가 이제 우리 폐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형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갖고 저희가 지금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 제약사가 이 약물은 현재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 중에 저희 소식부터 구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도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군요.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초록색은 바이러스로 예, 빨간색은 세포여서요. 초록색이 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간색이 튀지 않아야 되는 것도 더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독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상으로서 연구 시청 현장 마치고 참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합동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관련 연구소들과 바이오 기업, 학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 정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완전 극복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기존의 허가받은 의약품 중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찾고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이라는 빠른 치료제 개발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2달 만에 1,500여 종 중 후보 물질 20여 종을 추려내고 우수 약물에 대한 임상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임상 시험 중인 의약품의 효과를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및 면역 조절 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도착해서 설명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고 또 아주 앞서가고 있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제약사나 선진국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고 의약품 개발 경험이 적지만 2015년 메르스 감염 사태를 겪으며 당시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 기술 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하여 진단 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습니다.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방역 영역뿐 아니라 치료 기술력까지
한층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물 안전시설을 인간에 개방하고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같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주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미 G20 국가들과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UN 등이 주도하는 협업체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사명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자세로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코로나19의 방역에서 국제적 모범과 표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치료제와 백신의 완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은 약물 재창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효과가 알려져 있는 그런 후보 물질들, 그리고 과거의 사스 혹은 메르스의 경험을 통해서 연구가 되었던 그런 약물들을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약물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약물들인데요. 클로로킨, 칼레트라, 렘데시비로 이런 약물들이 대표적으로 현재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아래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약물들은 원래 본연의 사용 목적은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아니라 말라리아, 류마티성 질환이라든지 에이즈 치료제 혹은 에볼라 치료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약물이었습니다. 기타 후보 물질 중에는 이제 인터페론 베타라든지 최근 파스테르 연구소를 통해서 약물 재창출 프로그램 통해서 효과가 많이 알려지는 이제 시클레조나이드, 또 회복기 혈장 혹은 단크론 항체 이런 이제 약물들이 시범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의 어떤 중환자의 치료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향후에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흡기에 있는 세포들을 침범을 하고, 특히 이제 폐에 있는 이 세포를 잘 침범하기 때문에 폐렴을 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제들은 특히 이런 폐 세포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후보 물질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이제 기전이고, 그 단계를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런 약물들이 차단을 하면서 임상적인 효과가 이제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이 작용하는 부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는 기전을 차단하는 어떤 약물들, 혹은 이미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가 안에서 유전자가 분열 증식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어떤 단백질 혹은 효소를 차단하는 그런 물질들이 현재 후보 캔디데이트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런 부위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신물질들이 있다면 그런 물질들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치료제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시험의 현황입니다. 클로로킨, 칼레트라, 렘데시비로 대표적인 세 가지 약물에 대한 임상 시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클로로킨, 칼레트라 같이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던 약물들은 약물 공급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렘데시비로 같은 그런 새로운 약물들은
아직까지는 임상 시험이 굉장히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 시험이 들어가 있는 약물들인데 보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 시험이 아주 많은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약물 재찰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려지는 약물들이 빨리 임상 시험으로 연결이 돼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를 발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엊그저께 언론에 나와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 혈장 치료가 있었는데요. 이 혈장 치료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저희가 효과적인 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중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회복기 환자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항체를 결국은 받아서 환자한테 투여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 이런 혈장 치료는 과거에도 여러 메르스 때도 그렇고 여러 바이러스 질환에서도 시도가 되었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우려가 되는 면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치료제들도 효과적인 또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정제되고 이런 이상 반응들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연구로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효과적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개발 그리고 우리가 독감 그러면 타미플루 이렇게 연상하듯이 이 코로나19를 바로 사멸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물 재찰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효과가 있을 걸 알려져 있는 그런 약물들이 빠르게 스크리닝이 더 되고 또 그런 약물들이 스크리닝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일선에 있는 임상 기관을 통해서 임상 지원으로 연결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임상 기관들이 넘쳐나는 환자들로 사실은 효과적인 임상 시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개발부터 임상 시험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 거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이어져서 빠르게 이런 임상적인 검증이 거쳐서 실제 환자한테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백신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감염체의 어떤 구성 성분으로서 이 감염체를 인체에 주입할 경우에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 면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방어가 돼서 우리 몸이 감염병으로 예방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이러한 그 백신의 효능은 이미 디프테리아나 소아마비 등 수십여 종의 감염병에 대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사이티에 이런 감염병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왜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처럼 이 소사이티에 감염병이 크게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이 유지된 경우에는 이 병원체가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이 감염병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유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감염병을 전염병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감염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유도하겠다, 60% 정도 유도하겠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강력한 방역으로 글로벌 골드 스탠다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향후에 1년이나 2년 뒤에 혹시라도 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다시 올 경우에 저희가 아주 높은 위험성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통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5개 지금 백신이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바이러스 나온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체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걸렸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불과 2개월 만에 첫 인체 임상 실험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플랫폼이라는 기반 기술을 통해서 메신저 RNA, DNA 백신, 제조와 단백질 백신 등 이런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백신이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또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불과 개발부터 임상까지 2개월 만에 임상이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 등 다수의 기업 및 연구소에서 현재 지금 백신 개발을 선언을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기업이나 연구소 개발이 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거를 가속화할 수 있는,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신종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 개발은 상당히 다른 특징,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공동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세피라는 즉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노르웨이 정부, EU 등이 1조 원 정도 펀드를 만들어서 메르스, 라사, 니파 등 신변종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을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련된 이 플랫폼이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활용이 되면서 2개월 만에 임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이러한 그 세피 등의 어떤 국제 공조 노력에 저희 대한민국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개발한 이런 백신도 세피의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라이즈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 중인 이런 플랫폼 기술들을 크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독성 시험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개발한 이런 백신들도 신속하게 백신 개발 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향후에 정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대량 생산의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런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 불과 2개월 만에 임상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NIH 같은 그런 공적인 조직에서 임상을 바로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개발한 백신을 바로 공적인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임상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그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적 어떤 기관에서 임상을 빨리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